이승모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한번 잠깐 돌아보면 2020년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고 그중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금융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등장한 것이 2021년이니까 벌써 2년 됐죠. 그동안에 한 사업 허가 받은 조직이 한 80여 개이고 아마 연말까지 100개 될 걸로 전망하고 있는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등장했고 실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올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이제 발효되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법적 근거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민간들은 그렇고요. 이제 네. 약간 정부로 확장하면 이제 의료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개인의 마이데이터가 제공되는 것도 이미 제공되고 있다 이런 네. 얘기고 의료법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마이헬스웨이 시범사업이 잘 끝나서 아마 이제 확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별도 시간 내서 이제 다른 분야도 논의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주로 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신용정보법에 의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마이데이터 규제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마이데이터 규제나 사업의 범위 이런 것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거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우선은 이제 법적인 이제 기준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고 이제 신용정보법은 특별법이다 보니까 신용정보 분야는 특별법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신용정보 분야는 지금 이제 허가제로서 금융감독기관의 허가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허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고제거든요. 단지 이제 신고제지만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내부 통제나 어떤 보안 체계에 대한 부분을 일정 수준 지키며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다루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제 신용정보가 아닌 전 분야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손쉬운데 반대로 이제 그 신용정보 사업자가 아닌 일반 어떤 마이데이터를 서비스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제 신용정보 쪽을 자격이 없어서 다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어떤 그런 유통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한계는 지금은 있다. 요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 주체의 전속 요구에 의해서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들은 다 여기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수신,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선택이다 보니까 그건 이제 이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세한 기업이거나 무언가 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계획이 없는 그런 어떤 기업들은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중개 전문기관이라는 잠깐만 여기까지 한번 끊고 예. 정리를 한번 우리 이승모 이사님이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쉽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전문용어를 막 쓰니까 네. 네. 이제 우리 보시는 네. 분들이 익숙치 않을 수 있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마이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 하려고 하는 업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신고를 득하면 된다. 그걸 얘기했는데 두 가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유형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일반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렇게 붙인다면 네. 차이를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신용정보를 포함해서 금융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마이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일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법에 의한 사업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금융 마이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이데이터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데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보다 유리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한 거가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맞죠? 그 금융 마대 사업자가 일반 마대 사업자보다 이제 우월한 위치에는 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아무리 그 내부 통제나 데이터 보안 체계를 강화해서 뭔가 평가한다 하더라도 금융에서 다뤘던 그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는 금융 마대 사업자는 당연히 이제 신고만 하면 이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일반 마대 사업자 영역까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신고를 하면 되지만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뭐 굉장히 그 문턱이 네. 낮은 문턱은 아니고 그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아주 낮지도 않지만 너무 높은 부분도 아니다.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민간에서 지금 이슈되는 게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획득하려면 최소한 기본 들어가는 게 50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연간 한 운영 유지비만 막 30억, 50억 들어가는데 자본금이 5억이라고 그 한계를 딱 뒀음에도 실제 들어가는 어떤 투자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수익도 안 나고. 그런 와중에 있다 보니 정부에서도 약간 좀 그 보안 체계나 내부 통제 체계 평가하는 기준을 문턱을 낮추고 싶은 많이 생각이 낮출 있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얘기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마이데이터 놓고 봤을 때 두 종류의 또 역할이 있다. 하나는 마이데이터를 갖고 있는 조직이 있고 이건 이제 민간 기업도 있고 네. 공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마이데이터를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뭐 신고를 하거나 간에 모아서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갖고 있는 기업을 데이터 보유 기업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서비스한 기업을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을 부른다면 마이데이터 보유 기업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데이터 전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그죠? 네. 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필요하면 하고, 하지만 자기들이 판단해서 안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대부법에서는 이제 요번에 그 개정안 통과된 거에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업을 다 망라하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 규모에 이루는 기업들은 그 따라야 되거든요. 그 의무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일정 수준의 기업에 대한 것도 정확한 시행령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8월 17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보호위에서 발표한 국가 이제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에 보면 이제 뭐 ISMS를 받았던 기업 받아야 되는 기업의 대상이라던가 뭐 고객 건수가 뭐 100만 명 이상이라던가 이런 어떤 대략적인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한 얘기가 그 기업 입장에서는 네. 야, 이게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데이터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데이터를 갖게 되면 이제 의무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그 허가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겼는데 보내준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벌거나 뭐 비용을 커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닌데 의문이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그 좀 전에 한 얘기처럼 이거를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를 내가 그거를 감당하려면 하드웨어도 좀 늘려야 되고 서버도 키우고 뭐 통신도 키우고 뭐 관련된 프로그램도 짜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개인 데이터 보유하고 있는 조직의 아마도 한 90% 이상은 그런 투자를 자체적으로 할 만한 여건도 능력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설정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 중개 전문기관 또 뭐 데이터 전문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제 지금 중개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로 발표는 됐고요. 가장 큰 이제 목적은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마이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그런 그 역량이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분야에 마이데이터 관련된 어떤 그 총괄 지원 역할을 이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금융 쪽에는 신용정보원이나 코스콤이나 예탁결제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제 행안부의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 포털이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전문 기관을 분야별로 두겠다는 거죠. 그 이제 분야라는 것은 이제 뭐 아직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그 시행령이 명확히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뭐 복지, 뭐 교육, 뭐 유통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입장은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내가 직접 보내주는 거를 뭐 어떤 하드웨어 이거 자기 스스로 만들거나 아니면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서 보내도록 하거나라고 하는 건데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서 보낸다고 할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는 그게 막 그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영역별로 대표하는 중개 전문기관을 이제 아마 지정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보유 기업은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데이터 서비스 기업은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서비스 기업은 직접 보내겠다 하는 데하고는 그 직접 연결을 하고 아니면 중개기관తో 연결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제 정부가 정리 중에 있는데요. 우선 이제 플랫폼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이제 그 수신자라고 얘기를 하면 수신자는 제공자한테 직접 받는 게 가장 편하겠죠. 예. 근데 이제 제공자가 직접 하지 못하는 그런 제공자는 중개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가지 않을까. 즉 중개 전문기관이 제공자와 수신자의 앞에 무조건 다 서 있을 필요는 없다. 선택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수신자가 결국에는 정보 주체, 그러니까 데이터의 주권을 가진 정보 주체한테 그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수신자한테 달라고 뭔가 요구를 하는 행위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좀 역효과가 있을 거냐. 개인이 직접 아니, 수신자가요. 수신자. 예를 들어서 수신 기업.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업체분들 만나면서 얘기 들었던 하나의 그냥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가정이고 쿠팡이 이제 정보 주체인 고객한테 고객님의 지금 뭐 타 그 커머스나 마켓플레이스에서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쿠팡의 로켓 회원비 월 4,900원에서 1,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그러면 줄 수 있는 고객도 많을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랬을 때 이런 어떤 것들이 시장에서 어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흐름이냐 아니면 마케팅에 너무 좀 이렇게 좀 오버되고서 어떤 역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 얘기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취지에 맞는 그런 비즈니스 방식이냐 네. 아니면 개별 기업의 이익이 우선하는 방식의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현실은 지금 대부분의 그 금융마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그 콜이 수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금융마대의 수신자는 그 금융감독기관의 인허가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거든요. 이 업체들의 의뢰에서 발생하는 그런 유통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전 분야도 그런 식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과도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3자 수신 동의를 우리도 모르게 하다 보니 막 모든 국민들이 문자로 막 날라오잖아요. 막 전화도 막 오고요. 난 수신한지도 몰랐는데 고객님이 수신하셨으니까 이거 뭐 보험 뭐 사세요. 핸드폰 뭐 교체하세요. 막 연락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을 이 마이데이터 쪽에서도 뭔가 생길 여지가 있다 보니 이거를 이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냐 이런 어떤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네. 공공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금융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마이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의 동의 내역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동의한 거를 포털을 통해서 조회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를 취소하거나 뭐 이런 게 서비스가 누군가를 통해서는 제공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정부가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인 거죠. 거기서 우리 개인 국민들은 내 데이터를 누가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제공이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공을 요구하거나 철회하거나 뭐 중단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작될 무렵 그때도 그 많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데이터 중개해주는 역할을 금융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법에서는 전문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중개하는 비즈니스가 매력적이냐 아니면 그거를 허가제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정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금융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서 뭐 저축은행 중앙에 뭐 농협 중앙에 몇 개 지정해 놓고 했는데 그
지정받은 조직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이거를 데이터를 중개한다고 해서 내가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딜레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신정법은 그랬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규율이 만들어지면 질문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아까 그 얘기한 데이터 중개 전문기관을 예를 들어 내가 하고 싶다. 그리고 투입 컨설팅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손들어 나 할게요. 라면 할 수 있는 거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 어떤 매력이 있느냐. 거기서 지불해야 되는 리스크나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혜택이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하거든요. 얘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시행령이 나와야 명확해지는데, 우선 이제 정부 정책적인 거 흐름을 보면 이제 참여는 가능할 거다. 근데 참여 가능하다. 예, 심사는 민간기업도? 심사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지정제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는 받지만 민간까지는 이제 확대할 거다. 그렇게 보는 기조는 이제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디지털 유통의 한 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 분야를 이제 다 그 범용적으로 접근하는 큰 유통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민간과 뭐 정부, 뭐 공공에 제한을 둬서 참여 못한다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간도 참여 가능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이 나느냐인데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사례를 약간 보면 통신사들이 OTT들한테 계속 망사용 요구를 계속 하잖아요. 이 업체들은 안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반으로 갖고 있는 그냥 공용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마이데이터가 어떤 하나의 디지털 유통의 한 체계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비용이 이게 공용망이냐 아니면 어떤 사설망이냐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얘가 비용에 대한 구조가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금융바대 사업자나 몇몇 업체들 제가 이제 업계에서 많이 얘기를 나눠 놓으면 직접 뛰어들려는 기업은 1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왜냐? 이걸 하려면 인프라 갖춰줘야 되는데 수익 모델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제공기업들로부터 어떤 비용을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과연 그게 얼마나 수익이 날 거냐. 금융처럼 데이터 건수가 뭐 하루에만 몇 천만 건씩만 만들어지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뭐 정액제라던가 건당 받는다던가. 근데 민간 분야, 전 분야에서 과연 그런 데이터 건수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뭐 고객이 얼마나 요구할지 지금 모르는 와중에 인프라를 내가 제공한다. 그 인프라에 대한 품질도 책임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는 이제 과금 얘기도 있다 보니까 정산에 대한 부분, 과금에 대한 정산 부분도 책임져야 되고 또 데이터, 이 API가 그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에러 처리라던가 여러 가지 서비스, 후속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투자비 대비 수익이 안 날 거다. 이런 데도 있고요. 근데 10개 중에 한 군데 기업 정도는 수익 난다. 왜냐? 데이터 유통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뭔가 선제적 투자하겠다. 이런 기업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네. 이게 그 확장되고 지속 가능하고 서비스가 고도화되려면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예. 개인도 행복하고 서비스 사업도 행복하고 투자자도 행복하고 또 그 정부도 좋아야 되는데 현재 그 혜택을 받는 쪽은 주로 서비스 이용자는 혜택이 분명한데 서비스 제공자들도 보면 대부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연간 100억 이상 비용 지불하고 거기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보내주는 쪽에서도 API가 콜 날라올 때마다 인프라가 용량이 커버를 해줘야 되고 API당 얼마를 받고 싶은데 현재는 유보시켜놓은 상태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숙제 같은 거 숙제가 아닐까. 두 가지 형태의 조직에 대해서 데이터 보유 조직에 대해서 이 보유 조직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자기들이 이거 억울해 또 뭐 부당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고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룰. 두 번째는 데이터 중개기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중개기관이 그 어떤 비즈니스로서 성립하려고 한다면 중개기관에 대한 어떤 의무와 또 그에 따른 이런 걸 정해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얘기 들어보면 이승봉 이사님 얘기 들어보면 시행령이 아직 그 부분은 그
정리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직 결정은 안 났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개 전문 기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중개 전문 기관이 정보 주체의 실데이터도 다룰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정보 쪽도 중개 기관은 정보 주체 데이터를 다루진 않아요. 그냥 릴레이 시켜주거나 패스만 해주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아주 명확히 나와야 되지만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업체들은 요구하는 거죠. 실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면 우리는 하겠다. 그럼 얘는 데이터에 대한, 그러니까 마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집중되는 허브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되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실데이터를 보게 해준다는 거는 얘네가 서비스 사업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이 데이터 사업자 그러면 약간 하는 그 거죠. 생태계 그럼 약간 좀 그것도 네, 그래서 원래 그 정부가 제시했던 골치가 아프겠네요. 기준하고는 약간 벗어난 얘기가 되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마이 데이터가 활용이 되려면 활용을 위한 어떤 큰 그 다른 어떤 그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게 기술 요소든 개념 요소든 비즈니스 사업 요소든지 간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웹3 쪽이고 하나는 이제 AI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 데이터가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자동화된, 그러니까 오토메이션 앤 큐레이션을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 근간이 AI거든요. AI가 모든 산업 영역에 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마이 데이터의 활용도는 더 높아질 거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웹3 쪽인데 지금 결국에는 그 이제 블록체인 기반한 어떤 자산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뭐 요새는 이제 RWA 용어를 많이 쓰는데 뭐 리얼월드 에셋 해가지고 실생활에 있는 자산을 이제 블록체인에 옮겨서 개인들의 어떤 데이터 연결하겠다. 요새는 또 OCA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온체인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에셋인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도 결국에는 마이 데이터인 거죠. 왜? 내 데이터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놓고 봤을 때는 마이 데이터라는 데이터의 원천이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제 더 궁금한 거는 그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얘기인데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을 찾기 어려운 게 좀 더군다나 디지털화 되면서 대부분 그런데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그 데이터 중개 얘기하면서 어좀 얘기는 됐지만 개인정보 처리자는 앞으로 예를 들면 그 타임 테이블이 있을 텐데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연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뭐 페널티 이런 걸 당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연구해 주시겠어요? 그 23년에는 우선 이제 정부의 이제 그 정책적 흐름이나 그 활동을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본인이 그러니까 그 처리자가 속한 분야의 그런 그 협회나 어떤 그 이익 단체들의 뭔가 가입을 하셔가지고 활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분야별 데이터 표준을 만들 거거든요. 표준을 만들 때 표준에 이제 그 처리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뭔가 표준이 만들어지도록 뭔가 의견 개진을 잘해야 돼요. 의견 수렴. 수렴도 하고 이제 그 처리자들이 개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데이터가 표준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23년에 좀 하고요. 근데 24년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부가 우선은 그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을 위해서 선도 서비스를 할 건데 이 선도 서비스에 뛰어드는 것, 그 제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이제 클렌징 작업을 좀 해서 고객이, 정보 주체가 요구할 때 어떤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지 정보 주체 데이터들을 이걸 먼저 찾아놔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년부터는 이제 그 아마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등록하라고 하고. 24년. 네, 하반기나 뭐 때. 그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마 이제 유예 그 로드맵에 의해서 24년에 등록해야 되는 처리자는 어느 정도까지, 25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로드맵이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쪽은 저는 데이터 얼라이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처리자들 관점에서 얼라이언스를 많이 만드시거나 가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얼라이언스가 빅테크나 대형 금융사 중심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24년, 25년 되면
이제 그런 어떤 일반 모든 기업들, 중기업이나 뭐 또 중견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도 온라인 수수료 만들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은 계속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25년이 본격적 시작이니까 그런 이제 그 내부 통제나 정보 보안 체계가 아마 요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하셔야죠. 24년에 결정해야죠. 우리는 중개 전문기관 통해서 할 거야. 아니면 직접 할 거야. 그 의사결정을 24년도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투자 계획 세우고 사람도 이제 채용하고 그런 어떤 활동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시범 사업을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쯤 예산 작업 같은 거 됐을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알아요? 그게 뭐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이제 많이 지금 삭감되다 보니까 뭐 아주 많지 않은데 그 정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시범 사업은 보우이도 하지만 이제 K데이터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양 기관들이 약간 좀 그 새롭게 전 분야에 맞게 이 시범 사업도 약간 바꾼 형태로 내보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보시고 니아에서도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보시면 좋겠다. 그게 과기정통부,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 예. 구체로 얘기하면 그리고 네. 데이터산업진흥원이나 지능정보사회진흥원 뭐 이렇게 통해서 네. 그래서 좀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여기 인터넷진흥원도 포함되겠네요. 그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 아마 인터넷진흥원도 이제 할지 말지는 이제 시행령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승봉 이사님 바라볼 때 예상되는 이슈 하는 두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우선은 제일 큰 거는 이제 표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표준이 이제 그 개인정보 각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많은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지금 금융 분야도 지금 신용정보 분야도 표준 만드는데 2, 3년 걸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지금 계속 개정되거나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까 그럼 분야가 우리는 수십 개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준을 잡아갈 수 있을지 여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API로 서로 이제 연계하고 송수신할 텐데 불필요한 데이터 API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중개 전문 기관에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도 발생하는 거 아닌지 그리고 하나의 API로 멀티로 이제 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 API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지금 정리가 식별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얘는 표준화가 돼야지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걸리고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간단히 정리해보면 표준화 문제. 야, 근데 표준화 진짜 어려운 거라. 표준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표준을 만드는 것보다 표준을 전파하고 지키게 하고 네네. 또 변경이 발생했을 때 표준을 반영해주고 그 실시간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 이건 계속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I 문제는 과금이라든가 또 워크로드 보안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이야기가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승봉 이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먼저 이승봉 이사님이 마무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모든 생활 분야에 연결돼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라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그 역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잡냐, 먼저 잡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준비를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같이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제도가 기술과 같이 가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또는 제도가 비즈니스와 같이 간다. 이런 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GDPR 개정안 때문에 페이스북이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하려고 그러면 그전에는 동의 없이 할 수 있었는데 동의를 받아야 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소셜 광고, 소셜 마케팅 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고 또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에 담기는 개인정보를 그거는 과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GDPR 같은 그런 규제를 충족시키느냐 이것도 사실은 그 논란이 상당히 많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향후 비즈니스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기회와 위협이 이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제도와 기술과 생태계 변화에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관심 갖고 팔로우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장 정해진 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 정해질 것이고 계속 바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에 계속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짧고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